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돈줄을 죄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그에 따라서 유가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철회를 확정하면서 24일 급등 출발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전날 제2호 주식 매매 계약과 신주 인수 계획을 해제하겠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 SDI가 24일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4분기 실적으로 매출 3조 7,545억 원, 영업손실 2,56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2월 비만 치료제 대표 종목인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절반 이상 편입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비만 치료제 ETF들이 현재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순자산 가치 총액이 상장 폐지 기준인 50억 원에 근접할 정도로 쪼그라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방금 BOJ를 통해서 일본의 금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0.5%포인트를 가리키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가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력들이 어떨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금리를 인상한 배경에 관해서 설명할 예정인데요. 그에 따른 시장의 영향력들도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실시간으로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영향력들 체크를 해볼 테고요. 또다시 우리가 엔캐리 청산에 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명확한 답변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는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시장의 눈높이들 함께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 마켓 쇼쇼쇼와 함께요. 시장 전략들 한번 세워보시죠. 마켓 쇼쇼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BOJ의 발표 이후에 시장 변동성을 겪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저희 또 헤드라인 열어보기 전에요. 제가 앞서서 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시장에 관한 영향력들은 어떨까요? 이게 긴급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시장 충격이 있었을 텐데 우선은 금리 인상 단행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먼저 멘트를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발표하고 인상을 하고 나서 보통은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을 때는 또 뭐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그런 요소로 시장이 우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뭐 엔화 같은 경우가 정체 현상이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은 뭐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의 방향 같은 경우는 조금 갈려 있기는 해요. 그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단행을 했다 보니까 시장 충격은 지금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에 대한 상승 방향 속도를 뭐 여기에서 가중을 한다라고 하면 뭐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처럼 미리 어느 정도 멘트를 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걱정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엔캐리 청산에 관한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실시간으로 좀 시장을 체크하고 왔는데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될까요? 그럼 다른 스탠스로 우리 시장을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는 인상 기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열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이 부분은 주식시장과 대입해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충격 같은 경우가 크지 않게 계속 톤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기조를 급격하게 가지고 갔을 때 이전에 시장 충격이 있다는 걸 인식을 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톤 조절을 하고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갑자기 엔화 같은 경우가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흐름이 급격하게 나타날 경우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엔화의 방향 같은 경우 지나치게 절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주의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엔화의 가격 변동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서요. 또 시장 방향성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의 충격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면서요. 또 계속되는 인터뷰 내용들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한번 보시죠. 이게 또 에너지 쪽으로에 관한 수급들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취임 동시에 친화석연료 정책을 좀 내세웠는데요. 우리 시장에 관한 반응도라든지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새롭게 미국 정부에서는 이야기한 게 기존의 방향과는 동일했어요. LNG와 관련해서 가치 같은 경우를 좀 더 부각할 수 있게 LNG, 그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에 채굴을 더 늘린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전통적인 에너지 부분의 확대 같은 경우를 주안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LNG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반응을 하는 상황이고 그와 함께 원전 관련된 부분은 데이터 센터와 결부해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될 수 있음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에 반응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대치되는 정책 같은 경우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대치되는 정책의 진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부금 형태 같은 경우가 트럼프 정부에서 빅테크 쪽도 가중이 되었지만 친화석연료 이쪽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부금이 많이 몰린 요소까지 함께 존재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게 반복적으로 신재생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해서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 없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친화석 연료 정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해졌었던 친환경적인 정책들이 다소 좀 무력해진 것이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이런 화석 연료에 관해서 계속되는 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또 화석 연료, LNG 외에 추가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에너지 밸류 체인들이 좀 있을지 그 부분으로 좀 시각을 넓혀볼 수도 있을까요, 이사님? LNG 같은 경우는 짚어주신 것처럼 이 방향의 진행은 긍정이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 부분은 프로젝트의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 LNG원을 늘리는 방안 같은 경우를 주안점으로 삼고 그런데 장기로 갔을 때는 이 에너지원의 프로젝트가 어찌 보면 계속 전력이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 부분을 대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깝게 우리가 발생한 현상들을 보면 이제 AI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의 수주를 함께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소형 모듈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 전력 효율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신재생에너지 군들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만 이게 수주를 했을 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LNG 쪽에 집중을 하고 이를 커버하면서 중장기로는 소형 모듈 원전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형 모듈까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제가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1행정부 당시에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오히려 성장을 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그래서 일단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로서의 스탠스인지 아니면 이쪽 산업에 관해서 무조건 배제를 하면서 성장 동력 자체가 꺾일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의 흔적 지우기 스탠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는 1기 때 풍력이라든지 기타 신재생 에너지들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취임하기 전에는 주가들이 많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신재생 부분 같은 경우에 진행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는데 취임 이후에 이제 한 분기 정도 지났을 때는 다시금 신재생에너지원들 같은 경우 주가는 반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풍력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였는데 2기에 들어왔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풍력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가에 대한 협상도 이미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풍력과 관련된 부분은 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다시금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복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재생 에너지원이 주가가 회복을 한다라는 점보다는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가 있으면은 복원이 나타나겠고요. 그 중심에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풍력 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에 그나마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분야는 풍력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또 공화당이 많이 또 포진되어 있는 지역 자체가 풍력 발전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들이 많아서요. 이 부분을 트럼프가 무조건 해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저희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어지는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금 가격이요. 네.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 알고리즘, 연관 관계 궁금하고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님께서? 보통 금이라고 하면은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금자산으로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은 주식시장이 계속 좋아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금값은 사상 최고치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자재 수요 공급과 연결을 해볼 수 있는데 수요 같은 경우가 특정 국가에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다 보니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금의 수급에 집중되면서 이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경기가 좋은 상황 하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증가하게 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 매입이 증가하는 것이고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흐름 같은 경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를 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매입에 대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흥국단에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가격에 인상을 이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유동성 자산과의 역상관 관계가 아니라 함께 오르는 그런 기조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국제적으로 나라별로 금에 관한 계속되는 매집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사님께서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S&P도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이렇게 증시와 금의 동반 상승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지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증시 같은 경우도 금리에 대한 요인의 부담이 경기로는 경감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톤의 조절을 직접적으로 정부가 좀 개입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음에 따라서 시장은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관세 격화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되려 금에 대한 수요가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금에게는 지금 일반적인 수요와 함께 안전자산 선호 현상까지 추후에 나타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불안정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금에 대해서는 수요가 뒷받침됨에 따라 동반해서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골드, 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미 달러를 많이 구매를 했다가 그러한 부분들을 금으로 좀 메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중국 정부의 금 보유량이 상당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우리 국내 시장 또 글로벌 시장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게 미국의 기축 통화라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미국과의 약간 대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무역적인 면에서 타격을 받았을 때 당연히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의 카드로 활용을 하는 게 금에 대한 매입을 늘리면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를 시장에 조금은 덜어내는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급이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금에 대해서 선호 현상을 나타내다 보니 금에는 좀 유리하고 달러와 그다음에 연결해서 국채 유동성 같은 경우를 좀 견제하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두 번째 헤드라인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또 고공행진하는 금값에 관한 다양한 시장 방향성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시장을 보는 시각들 넓혀보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은혜로운 섹터는요. 이스페타시스에 관한 이슈가 장 초반부터 뜨거웠습니다. 어떤 내용들일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시장의 움직임들이 좀 나와졌습니다. 적자로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캐즘에 관한 힌트들 같이 한번 잡아보시죠.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장 초반부터 강한 슈팅 보이고 있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결국 제휴 인수 철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획부터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그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11월에 탄소 나노튜브 회사인 제휴를 3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인수대금 전량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마련하겠다 이 부분이었죠. 일단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서 그 중에서 3천억 원은 제휴를 인수하는 데 쓰고 나머지 2,500억 원은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한 다음 주주들 당연히 크게 반발했습니다. 반발을 가장 크게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기판인 이스페타시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2차 전지 소재 제조사인 제휴를 인수하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었죠. 금융감독원 역시도 12월 2일과 12월 23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스페타시스의 계획에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 이번 7일에 그러니까 1월 7일에 소액주주와 간담회를 가져서 이 제휴가 왜 인수를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행 의지를 좀 내비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제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제휴 인수를 포기하겠다라는 공시를 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유상증자 규모를 줄여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5,500억 원에서 제휴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3천억 원을 빼고 나머지 2,500억 원은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유증 계획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2번이나 반려를 당한 이력이 있죠. 그래서 2,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제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리츠증권 측에서 목표 주가를 32,000원에서 39,000원으로 21%가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역시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잡는 움직임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제휴 인수를 포기하는 게 리스크를 해소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그렇지만 고성장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이스페타시스 갭상승으로 크게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장중한 때 28% 이상의 슈팅 나오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자면 삼성 SDI의 실적입니다. 어떻게 나왔냐? 4분기 매출 3조 7,54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량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6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기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7년 1분기, 그러니까 31개 분기 만에, 그러니까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전체 매출 16조 5,9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0% 넘게 급감이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겨우 3,6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6.5% 정도 쪼그라들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 발목을 잡은 게 무엇이냐 살펴보자면 역시나 배터리에 있었습니다. 배터리 부문 영업 손실이 2,683억 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적자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자, 배터리 쪽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ESS용 배터리는 좋았습니다.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밝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사측에서는 ESS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상대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면서 긍정의 전망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전기차용 전동 공구용 배터리가 수요가 좀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요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에 나섰고요. 재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자연스럽게 감소됐다라고 시장에서는 밝혔고 회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컨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올해 설비 투자 규모, 그러니까 캐펙스 규모를 작년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설비 투자 규모는 6조 6천억 원이라는 점 체크. 자, 사측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서 투자 계획을 재조정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기조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 GM 합작 법인과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투자 축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단기간으로 좀 실적을 회복세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면서 하반기 정도는 돼야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봇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율주행 로봇 회사인 베어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30%의 지분 콜옵션을 행사를 할 것인데 행사가 만약에 완료되게 된다면 이 베어 로보틱스의 지분 전체로 51%가량을 보유를 하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이 지금 현재 규제를 대폭 로봇 부분에 있어서 완화를 하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 규모 자체가 이 파이 자체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이젠, RNN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27% 이상,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의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방위 산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나토 방위비 증액을 요구를 했죠. 얼마나 증액이 될까? GDP의 5%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토 국가들 대부분 2% 정도를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까지 이렇게 대폭 상향이 되게 된다면 지출은 2배 이상 증가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MNC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의 상승세 그리기도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나란히 7%대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권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탄소 배출권 시장 참여안을 관련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증권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시장 수요 기반 자체가 탄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2자릿수까지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에너지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5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글로노파서스 이성우 이사님 역시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오늘 시장 한 줄 평 들어보고요. 또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로테이션 시장의 지속이라는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테이션이 의미하는 바로는 시장에서 많이 일컫는 단어로는 순환매라고 합니다. 순환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는 답보 상황인 경우도 있는데 종목 같은 경우가 돌아가면서 반응함을 의미를 하고요. 이는 미국 시장과 동조화되는 현상이 강합니다. 미국 시장의 현상 같은 경우는 빅테크가 작년에 워낙 강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유틸리티 관련된 부분, 산업재 관련된 부분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은 덜하고 그와 함께 이 정책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되었을 때 수혜가 볼 수 있는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즉 빅테크 쪽에서 산업재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빅테크는 또 빠지지는 않아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시장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순환매가 아니라 업종이 다 조정이 나올 텐데 그런 점보다는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잡아준 형태에서 정책에 대한 수혜가 볼 수 있는 쪽으로 먼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긍정으로 열어두고 살펴보고 정책에 대해 새로운 면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로테이션 시장 같은 경우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 조금 더 강하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로테이션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또 발빠르게 전략을 잡아봐야 할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사님. 혹시 투자자분들에게 그런 좀 가능성을 줄 수 있을 만한 방법이라든지 꿀팁들 좀 있을까요, 이사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네. 때나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할 때 이 투자가 단행되는 쪽을 집중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작년부터 힌트가 있었던 게 AI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원전에 투자를 한다라는 점이었어요. 투자가 단행된다라는 점은 그만큼 수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 선순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 이쪽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주도주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연초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대기업 같은 경우가 로봇 사업에 대해서 또 지분 투자, 콜옵션 행사기는 하지만은 그 형태가 나타났다 보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가 시장의 또 주도 형태로 나타나고 계속 로테이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책에 대한 방향성, 그 다음에 대기업의 투자 단행이 일어나는 산업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시장 속에서도 주도주군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초에는요, 정책적인 방향성과 대기업의 투자 방향성들을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전략 잡는다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프로그램 통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5이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떤 5이슈를 좀 집중을 하고 계신지 바로 한번 열렸는데요. 또 이제 에너지 쪽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점이에요. 이게 단순히 미국 정부에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딱 정해놓고 지속을 하기보다 타겟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러시아를 통해서 원유 수입을 늘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선박에 대한 규제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입이 늘어나는 거를 방지하는 그 이면에는 원유에 대한 수급을 되려 미국 입장에서는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공급 상행의 원유를 활용해서 LNG 프로젝트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패러다임이 과공급인 원유 같은 경우는 하락 기조로 돌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해서 원자재를 활용해서 발달될 수 있는 산업인 LNG 같은 경우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이에요. 즉 타겟은 중국이고 중국을 좀 봉쇄를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계속 수급이 지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게 좀 LNG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아까 짚고 가기는 했지만은 원전 부분이에요. 원전 부분 또한
대부분의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와는 협업해서 진행을 하죠.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같은 경우도 이제 중단된 이유가 미국이 조금 더 용이하게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의 진행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렇게 닫혀 있다 보니까 진행을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NG와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인트를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와 원전 그리고 원유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오늘 새벽에 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에 관한 언급을 했고요. 원유 가격이 또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관세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유 수입을 우리가 늘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실제로 국내에서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좀 많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왔을 때 이러한 기조가 더 짙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경제 분석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입장에서는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계속되는 원유 수입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볼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란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얻는 전략 또는 하나를 내어주고 둘을 얻는 전략으로 진행이 될 거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수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늘어날 수 있어 보여요. 다만 다행인 점은 지금 원유 가격 상태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의 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유가가 불분명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가 좀 원유 수입을 늘려야 되는 형태로 가면 그때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불안정성으로 갈 수도 있음을 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또 짚어주시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아니라 시장 전반을 흔들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EU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47%, 그러니까 50%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수요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까? 설비 투자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부분은 관세와 연결을 하면 또 가능하기는 해요. 미국에서 지금 신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빌미로 이걸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좀 뭐 우려는 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을 놓고 관세를 과하게 가중하게 진행을 하면 유럽 경기 같은 경우도 불분명하고 미국 또한 좀 불분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투트랙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EU의 재생에너지 비율 중에서 높은 게 아까 우리가 짚고 갔던 풍력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유럽에 한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또 신재생 쪽이 조금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산업군에 관해서는 그래도 큰 먹구름이 들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LNG라든지 원전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 오늘도 그 관련한 종목군들도 관심주로 가지고 와 주셨잖아요. 네. 일단 열어보면서 기업에 관해서 산업에 관해서 자세히 나눠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또 관심주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예요. 네,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네, 네네.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원전 관련된 부분은 좀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야 우리도 여기에서 패권을 쥐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한 스마트 원전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다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중단이 되었어요. 근데 기술력은 입증이 되었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이 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원전 주기기 파트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소형 모듈 원전사로 납품이 진행되게 되고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쪽에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를 이제 계속 납품하는 구조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 매출도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다음에 가스 터빈이라는 부분은 원래는 우리나라가 개발을 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해외 지멘스란 기업 같은 경우가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구조였는데 지멘스 같은 경우에 뭐 단가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방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쪽으로 대체가 된 것처럼 가성비 측면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부분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또 강한 면이 있고요. 에너지 패러다임의 중심 같은 경우 LNG와 원전임을 짚고 갔고 그 중심에 두산에너빌리티는 LNG 파트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 원전 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주기기 파트 같은 경우에서 활약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에너지 패러다임 안에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에 또 납품을 한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LNG 쪽으로는 가스터빈에 관한 납품 이야기들도 해줬는데 이 가스터빈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어떻게 또 활용이 되는 분야일까요? 우리가 보통 발전기라는 면을 쉽게 보면 거기에서 발전기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해외 쪽 같은 경우가 중심이 되었던 이유가 매출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진입 장벽의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과연 이걸 언제 국산화하는지가 포인트였어요. 매출 부분에서 한 10조 정도 매출이 연간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2, 3조 같은 경우는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본계약에 대해서는 장기 계약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주 같은 경우가 한 번 나타나면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수주가 일으켜진다라고 하면 그 수주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중동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기타 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가스터빈을 국산화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국산화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을 택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신규 수주가 새롭게 나오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주 가능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원전 관련한 대장주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을 계기로 LNG 쪽에 관한 모멘텀들도 받아갈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시장의 반응도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아마 그 중동의 프로젝트 진행 부분을 놓고 보면 그렇게 늦게 발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사이 그 정도로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수주 같은 부분은 중동 프로젝트, 기타 프로젝트를 놓고 봤을 때는 연속성은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한 번 수주 나왔다고 해서 시장에서 세론 형태가 나타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 모멘텀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는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LNG 관련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게 또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시나 서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격적인 반영도가 너무 빠르게 나타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따른 투자의 전략들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도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님? 보통 최근에 가격 상승 같은 경우가 가파르기는 했어요. 그를 놓고 움직인 상황이다 보니까 24,700원 이 정도까지도 지금 거래가 네. 되고 있는데 주가에 기울기는 가파르기는 한데 추세 같은 경우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가 시장의 우려로 조정이 나왔을 때보다 반대로 긍정의 요소가 있을 때 강도 같은 경우가 더 강한 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부 물량 정도는 왜냐하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최근에 조선주처럼 고점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 물량 같은 경우도 추가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단기 긍정, 중장기 긍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 진입을 하고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는 대응 그런 부분을 열어둡니다. 우리가 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조금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사님, 저희가 연휴 앞두고의 투자 전략 한마디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통 연휴 전에는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기 마련인데 지금 이제 발표될 건 다 발표가 된 거죠. 일본 금리 같은 경우도 발표가 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의 방향도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높아진 상황은 아니에요. 10년물이 한 4.6% 정도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굳이 막 주식을 격렬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는 지수 수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또 마지막 한마디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변화되는 에너지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산업재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이성우 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BOJ의 통화정책회의를 소화해가는 국내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연휴를 앞두고 많이들 벌써부터 이 시장을 떠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휴 이후에 다가올 수 있는 시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정들을 체크를 해보고요. 시장 변수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넥스트 마켓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일정 체크를 해볼 텐데 사실 굉장히 크고 작은 일정들은 많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다음 주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한 다양한 스탠스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1월 30일 목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금리에 관한 결과치들은 한국 시간으로 1월 30일 목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미국의 4분기 GDP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 GDP에 관해서는 시장의 예상치는 하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도는 워낙 FOMC가 강할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일정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리고 메타와 퀄컴과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들 그리고 또 산업적인 방향성들이 잡힐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우리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날에도 다양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2월 달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앞서 발표가 됐었던 PPI 그리고 CPI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번에 PCE 지표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시장에 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다양한 월가의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실적 발표는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인텔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방향성들 정해질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도 보실 텐데요. 마법 같은 시장 반응이 있었던 간밤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간밤에 경제포럼,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트럼프의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트럼프가 강력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금리를 즉시 내리도록 요구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때 시장의 반응도가 굉장히 민감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발언을 하자마자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요. 원유에 관한 발언을 하자마자 원유 가격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앞서서 트럼프가 했던 발언들에 관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FOMC 때 어떤 스탠스가 나올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마 많이들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패드워치를 보기 이전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6월 달로 미루기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의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패드워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발췌를 해왔던 자료인데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는요. 4.25에서 4.50%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달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고요. 그나마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56.7%. 그러니까 2025년 5월 7일 회의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매파적으로는요. 그보다 더 뒤인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역시도 금리 인하에 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체크 포인트는 금리 인하 자체가 아니라요. FOMC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에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 나왔습니다. 4개월 만에 둔화된 코어 CPI에 관한 코멘트도 필요할 테고요. 분명히 많은 기자들이 트럼프에 관한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질문에 관한 파월의 반응도가 오히려 시장의 반응도에 더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통화 정책 영향력에 관한 파월의 스탠스 과연 변하지 않았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미국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텐데 우선은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테슬라에 관한 전망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올해 6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테슬라에 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월가의 컨센은 이랬습니다. 매출도 증가를 할 거고 순이익도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에 관해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죠. 제가 오늘 데이터 자료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테슬라 주가의 적정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주황색 선이 테슬라에 관한 주가의 적정 가치, 적정 밸류를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를 봤을 때 이 적정 가치를 내려왔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온 이후로 테슬라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 적정 가치에 관해서 큰 폭으로 상향된 상태가 지금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물론 이러한 적정 가치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이진 않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들은 일부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애플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시장의 컨센을 하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의 컨셉을 부합만 한다면 안도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바로 그 성장성과 투자의 방향성이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전에도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컨콜에서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과연 이런 컨센이 변화가 될 것이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유지되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아마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다라고 하는 시장 모멘텀 카드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암호화폐 시장 간단히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을 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4천 달러 선 현재 나타내고 있죠. 트럼프 행정명령 통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담반이 꾸려졌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들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더리움도 오르고요. 솔라나도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250달러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와 또 도지코인과 같은 밈코인들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마켓캡은 1%가량 상승하면서요. 뉴욕 증시도 좋았고 크립토 시장도 좋은 흐름들 이어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또 넥스트 마켓과 암호화폐 시장까지 살펴보셨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